네,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7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PPT를 만든 날은 5월 6일 어제였고요. 네,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아주 맑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네, 이게 뭔가 싶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는 날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금씩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3학년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주에 2학년 그리고 1학년. 네. 어쨌든 5월 안에는 다 만날 수 있게 되긴 하겠군요. 큰일입니다. 딱 만나서 딱 얼굴 봤는데 서로 막 대면대면한 거야. 뭐라고 해야 되지? 당신이 그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계속 수업을 동영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미안해요. 헛소리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1단원이 마무리가 됐어요. 1단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2, 3, 4, 5단원의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과 어떤 개념들을 이제 이해하는 틀이 되는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만 다루고 땡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쭉 5단원 마지막 단원까지 연결이 되니까 기본이 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더불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는 해야지 좋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유튜브 댓글에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 기능을 몰라서 뭔지 몰랐어. 근데 알림이 떠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눌렀더니 댓글 뭐야, 옛날 사람이라 미안해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불편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거 질문 들어온 거 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단원 1, 2, 3 그거 3개 있었죠.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확인해보기 그거 객관식 문항 그거 좀 마무리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딴소리 같은 건 하지 않겠어요. 난 더 이상 이야기할 안부도 없고 네, 빨리 오기나 하세요. 직접 이야기할 근황거리들을 만들어 갑시다. 자, 왜 안 넘어가니? 진짜 댓글 기능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저기 교과서에 독립 변수라고 나와 있었대. 맞아, 교과서에서는 독립 변수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사용했던 PPT에서는 변인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인하고 변수하고 혹시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속변인, 독립변인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되게 꼼꼼하게 봐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워요.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내가 가려줄게요. 일단은 일단 변수와 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차이가 있는 단어냐라고 하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래 이 변수나 변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돼서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어떤 개념들이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단어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변수도 맞지 않을까? 또는 변인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우리 교과서처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경우의 수, 변화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못 읽겠어. variable를 번역하는 과정, 영어 선생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요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사회학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개념으로서 담겨져 있는 뜻을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다 보니까 변수와 변인이 유사한 의미로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종속 변수 또는 종속 변인이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는 걸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 설명이 가능할까? 나도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그러니까 이 독립변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걔 혼자만 있는 애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가했더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 변했어. 그럼 그게 종속변수라는 거예요. 종속변이. 이해가 되려나? 그러니까 y는 fx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수학 시간에 이거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그치? 요거 의미하는 거 뭐예요? y는 fx.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f라고 하는 요 f 여기에 요 함수에 x 값을 넣었더니 거기에 따라서 뭐가 변했어? y가 변했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변화를 준 건 누구야? x한테 변화를 준 건 누구야? 요 f. 바로 요 함수잖아요. 그럼 요 함수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은, 자극을 받은 x가 y로 변해버렸어. 그럼 얘는 이때부터 종속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요,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교과서 28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안전교육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교육을 실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구성했대. 그럼 여기에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요걸 알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전교육을 하면 이 법규 위반 건수가 어떻게든 변화할 거다. 왜? 안전교육이 무언가 영향을 줄 거니까. 그럼 안전교육이 바로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이 독립변수인 안전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위반하는 횟수가 변화한다면 그 위반하는 횟수, 위반 횟수, 그게 바로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애. 오케이? 자, 다시. 독립변수는 그 개인이 그냥 그 자체예요.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극이 돼서 다른 아이한테 무언가 영향을 톡 줬더니 그 영향받은 애가 무언가 변해버렸어요. 그럼 이 독립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해버린 그 아이 또는 변할 것 같은 그 아이가 종속, 끌려가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잘 이해 안 되면 이제 개학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훨씬 쉬우니까 네. 이 정도 괜찮겠죠? 변화에 반응하는 아이, 이게 바로 종속변수. 근데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게 독립변수고, 그럼 이 안전교육이 교통 위반 건수에 영향을 줄 거라서 무언가 변할 것 같은 애가 그럼 종속변수가 얘야. 위반 건수. 그러면 이 위반 건수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안전교육에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안전교육은 위반 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위반 횟수가 안전교육 그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큰일인데. 자, 문제 풀어왔습니까? 이거 근데 제가 학습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한 번씩 제시했던 내용들이라서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내가 이거 한 번씩 건드릴 때마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망했네. 자,
우리가 여기 교과서 12, 15, 16, 18 쪽에서는요, 뭘 얘기했었냐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보편성, 아주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고유의 그러한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간학문적 탐구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연현상은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돼. 왜? 물은 몇 도씨? 물은 100도씨. 무조건 100도씨. 반드시 100도씨. 하지만 내가 물을 100도씨에서 끓였다고 해서 내가 그 물에 라면을 끓여 먹을 건지, 아니면은 뭐 스팀으로 마사지를 할 건지, 아니면 어디 좀 더러워 보이는 곳에 이렇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소독을 할 건지는 알 수가 없지. 그냥 막연하게 주전자의 크기와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컵라면 용기로 보아서 라면 끓여 먹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개연성 그리고 확률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대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사회문화 현상이 복잡해지고 여러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서만 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간학문적 탐구가 요즘의 학문의 추세이고,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사회 제도, 구조 이렇게 큼직큼직한 숲에 초점을 두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고,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다시 말해서 나무에 초점을 두는 게 미시적 관점이다. 그래서 이 미시적 관점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 제도와 구조가 전체 사회의 유지와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그 사회 구조와 제도는 불평등을 재생산해서 현재의 지배계층들이 계속 유리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억압당하고 강요받는 거다라고 보는 갈등론, 이 두 가지가 거시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주로 여기 단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제시문을 가지고 이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어느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는 글인지를 연결시켜서 풀이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쭉 봤을 때 현세에서 존재하는 걸 받아들이고 행복하고 지금 어려운 것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야, 천국 가서 가난한 게 회상이 되면 뭐하냐? 지금 배가 고픈데. 안 그래? 쭉 봤더니 보세요.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놓았대. 나중에 다 보상 받을 거니까 지금의 불평등과 지금의 어떤 공정하지 못한 건 문제도 아니야. 나중에 다 해결돼. 그래서 현재의 불합리한 고통이나 부정의를 견디고 현재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대요. 따라서 종교는 피지배 집단을 희생하고 지배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끝. 갈등론. 괜찮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죠? 어머, 제가 사실은 지금 교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잠깐 열어놨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이 송화가루, 꽃가루가 망했어, 씨. 자, 다음입니다. 교과서로 따지면 네, 3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제 어떻게 연구하고 탐구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나 자연 현상이나 모두 다 그 안에는 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방식, 과학과적인 방식, 그런 방식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이제 탐구하고 연구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뭐 좋다,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게 방법론적 일원론,
그러니까 얘나 같으니까 얘나 같은 방법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쵸?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요거랑 반대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방법론적 이원론이었죠. 어떻게 사회문화 현상이랑 자연현상이랑 똑같을 수가 있냐. 그 사회문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그 행위의 중심에 있는 이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의미가 다양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방법론적 이원론이었고, 그 방법론적 이원론은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아까 전 질문 나왔던 거 얘기 나왔네요. 가만히 있다가 자극을 뿅 하고 준 애는 독립변수. 하지만 얘는 자극을 줬다고 해서 자기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자극만 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뭐 하는 거? 변했어요. 뭔가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걔는 종속변수. 이걸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요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 종속할 때 종자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게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노예나 노비를 뜻하는 그 종자래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대. 그러니까 힘이 센 그 노비의 주인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이 노예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던 그 종은 자기가 거기로 가고 싶든 싶지 않든 상관없이 주인이 끄는 대로 끄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게 종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처음부터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 분명히 있었지, 거기에 노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독립.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이해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정리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알맞는 자료 수집 방법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법 기억나시죠?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질문지,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지, 그래서 질문지 확 뿌리고 그걸 확 장점 단점 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법이요. 자극을 가하고요, 그 자극의 효과를 측정한대요. 그러면서 이 실험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죠. 실험 전에 한번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자극을 주고 각자 이렇게 하고 비교하고. 기억나시죠? 그 그림, 교과서 그림. 내가 이거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면접법이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무성의하거나 악의적인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참여 관찰법은 한없이 기다리는 거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모르겠어?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제발 밥 좀 지어. 제발. 이런 거. 내가 원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간과 어떤 비용의 측면들, 이런 것들 되게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죠. 그리고 또 있어. 원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 행동을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 이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자료 수집.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600년 전 사람들의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찾고 싶어. 그러면은 타임슬립 가야 돼? 아니잖아. 어떻게? 600년 전에 남겨져 있는 문화와 관련 유적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이건 시간의 어떤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간은요. 내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지구 반대편이면 어디죠?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 정도쯤 되려나? 거기에서 있는 자료를 내가 좀 보고 싶어. 근데 내가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야 돼? 그거 아니지. 요즘에 뭐 되어 있어요?
요즘엔 국가별로도 어떤 논문이나 이러한 것들 다 연결돼서 데이터 서비스로 내려받고 올려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공간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정약용의 수사가 왜 과학적인 탐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서술해 보래요. 왜일까요?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관리들이 주먹 구구식으로,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수사해갖고 무고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어떤 한 남자가 등장하죠. 짜잔. 그래서 현장에 떨어진 새똥, 시신에 틀어진 정도와 부패한 상태, 뭐 이러면서 역추적하는 이거 완전히 CSI 아니야? 응? 그게 조선의 대표 실학자 정약용이었습니다.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검시를 해야 하고 죽은 자의 원통함을 법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조가 142건의 살인사건의 조사를 맡겼고요. 그때 흠흠신서라고 하는 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의 문서 작성 요령, 사실 인정 기술, 그다음에 매장한 시신을 파내어 검증하는 법. 이거 그러면 거의 조선시대판 CSI 교본이네요. 왜 이 수사가 과학적인 탐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탐구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말 있지 않아요? 객관적인 거. 객관성. 색깔 좀 바꿀게요. 어디 있니? 우리가 그 객관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이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탐구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에서 우리가 야, 이건 펜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 손의 문제였어. 어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펜의 문제였어. 그래서 아이고,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 아니야. 제가 먼저 꺼내도 이러다가 거의 다 녹화를 떠놓고서는 지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안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어떤 시신에 틀어진 정도라던가 주변에 떨어져 있는 새똥이라던가 이런 어떤 확실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 물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걸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수사했다는 건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 애가 내 눈을 피해. 그럼 너지? 이러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조금도 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과학적인 탐구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진실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진실을 보기 위해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약용의 수사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워지나요? 지워졌네요. 기쁘군요. 자, 그럼 마지막 교과서로는 43쪽입니다. 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윤리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양적 연구는 어디에 포인트?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설정한다는 거. 이게 다시 나왔네.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설정한다는 거. 그리고 연구, 그러니까 내가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거고 그것을 어떻게 중간에 우리 연구 설계 과정에서 그것도 한다고 했었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성실한 학생이라고 했을 때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 성실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수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조작적 정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 수집 및 분석과 가설 검증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이 이게 처음에 요 생각이랑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맞아 떨어지면 결론 도출 및 일반화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가설 설정, 연구를 자료를 분석한다는 거, 그리고 가설이 검증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는 것까지 가려고 하는 게 양적 연구의 뭐랄까요? 목표죠. 그래서 이 일반화라고 하는 건 그 유사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결론을 거기에다 또 대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질적 연구는 여기에서 뭐가 없어요. 일단 가설 자체를 설정하지 않죠. 왜?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상의 논리적인 구조인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언제 세우는 거예요, 주로? 과학 실험할 때 세우죠. 그쵸? 물을 알코올 램프 위에 놓고 바글바글 끓이다가 끓는 점이 올라올 때 딱 물을 재면 100도씨. 뭐 이렇게 되는 거. 물은 100도씨에서 끓을 것이다. 이렇게. 응? 왜?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질적 연구는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달라요? 어떻게 사회문화 현상을 자연현상이랑 똑같이 봐. 이렇게 보는 거잖아. 입장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해가지고요. 이 인식한 문제를 어떻게 잘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감정이입적인 이해와 어떤 꿰뚫는 통찰이라고 하는 어떤 해석 방법, 수집 방법 이러한 것들을 거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설계해서 수집하고 여기는 분석했는데 여기선 해석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료 수집 및 분석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요. 양적 연구에서 간단히 말하면 수치화되어 있는 걸 데이터 처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수집 및 해석, 질적 연구에서의 해석의 의미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연구자가. 연구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연구를 설계해서 자료 수집했지만 그 연구자가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겨우 결론 도출은 늘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화가 안 돼요. 여기는 분석이고 여기는 해석이잖아. 서로 달라. 왜 똑같은 영어 교과서 교재도 야, 너 똑같이 딱 내용 주고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해석해봐 라고 얘기하면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문장이 아주 똑같이 그렇게 해석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학생들마다. 그런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적 연구 자체가 뭔가를 법칙으로 만들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깊이 있는 이해?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론 도출할 때에는 가치 개입, 가치 중립, 가치 중립. 하지만 문제를 인식해서 연구를 설계하고 하는 단계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서 이걸 실제로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의 단계에서는 같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왜? 문제 인식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객관적 태도는 자신의 선입견과 가치, 이해관계 등을 배제, 밀어내고 제3자의 눈으로 멀리서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개방적 태도는 뭔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시각이 있음을 수용하고 타인의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여도 티내면 안 돼요. 자, 상대주의적인 태도는 각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요거였죠. 맥락.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인도 사람들이 왜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식기도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의 식예절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막 뭐야 불결해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의 맥락에서는 저게 누구 입에 들어갔던 포크인지, 또는 저 포크가 제대로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내 눈앞에서 직접 깨끗하게 닦은 이 손이 훨씬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손으로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풍습이 자리 잡혔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왜 저래 이랬으면은, 예, 그 사회의 맥락에서 사회를 바라보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성찰이요, 성찰. 성찰이라고 하는 건 뒤돌아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뒤돌아보는 거. 그래서 일단 뭐 크게 본다면 당연하게 보이는 것도 깊게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과정을 걸어가서 끝하기 전에 내가 가고 있는 과정이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중간중간 확인해 보는 태도, 그런 걸 우리가 성찰적 태도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어머, 이 엉망도 이런 엉망이 아니야. 이거 왜 갑자기 왜 그러죠? 왜 안 좋아지죠? 지워달라구. 이 전에서 지웠어야 됐나? 기다려봐요. 아니요. 현재 나 천진가 봐. 미안해. 응. 자, 다음 실험. 이 실험은 제가 먼저 번에 실험법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의 복종 실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기꺼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이게 이러한 실험이에요 라고 알려주지 않고 실험을 실시했어요. 그냥 어떤 역할이라고 했냐면, 선생의 역할을 부여받아서요,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틀리면 그 틀릴 때마다 그 전기 충격을 주시면 되는데요. 틀리는 횟수가 높아지면 높아질 때마다 전기 충격을 좀 높게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전기 충격과 뭐 기억력의 상관관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나 보죠. 근데 굉장히 웃긴 건 뭐냐면, 사실 315V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돼지코 그거 몇 볼트라고? 220V예요. 근데 315V요.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축약돼서 나왔는데요. 이 마지막 버튼까지 누른 사람이 전체 실험 참가자의 한 60% 가까이였대요. 상대방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들리고 보이고 하는데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모든 실험이 다 가짜였다는 거죠. 이 학생들은 그냥 전기 충격을 받는 척 연기만 해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는 전기 충격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만 내가 이 연구자가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데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복종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 같은 거에 걸렸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실험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이 실험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결과가. 그리고 이런 실험이에요 라고 처음부터 미리 설명해주고, 그리고 좀 여러분의 이렇게 정신상 외상장애 뭐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의 실험을 실시한 거죠. 이런 실험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문제 4개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문제 4개. 괜찮죠? 가나 현상이 지니는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뭐예요? 가는
자연현상. 나는 사회문화현상. 왜? 선생님, 급류잖아요. 급류를 누가 타고 있어요? 사람이 타고 있죠? 그쵸? 그러면 사회문화현상이죠. 자, 가치가 함축적이어서 너무 복잡해요. 요거는 가가 아니라 나. 나는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에 따른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 맞죠.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를 따른다. 나. 가는 특수성, 나는 보편성? 예, 아니죠. 가는 보편성. 하지만 나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같이 갖는다 라고 봤죠. 그래서 가는 보편성. 나는 보편성과 특수성.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 똑같이 발견되고 나타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자연현상. 이건 미국에서도 알래스카에서도 저기 북유럽 쪽은 안 그러려나? 늘 있는 그런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에서의 보편성은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들 또는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의 어느 곳을 가도 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제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회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의 어떤 행사의 모습이나 또는 가족의 어떤 구조나 이러한 것들이 사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나에서는 과보다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가에서 나보다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쵸? 얘는 100% 위에서 밑으로 물이 떨어져. 폭포니까. 왜? 지구중력. 근데 얘는 급류를 타는데 뒤집어질지 안 뒤집어질지는 몰라. 근데 대부분 이 급류 타기 코스에서는 한 95% 정도로 배가 뒤집어졌어. 하지만 얘네가 운이 좋은 5%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와 달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아니에요. 가는 나와 달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늘 나오죠. 그게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하지만 나는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와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기능론, 그리고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거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학교 교육이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 뭐가? 학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수많은 계획을 결속, 묶어. 그리고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엄청 중요한 역할,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독립적인 개인을 묶어서요. 문화라고 하는 어떤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넘겨줘서 사회 통합을 유지하고 증진한대요. 좋은 말만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얘는 빼박 기능론이네요. 자, 그럼 왠지 기능론 나왔으니까 그 친구 갈등론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자,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권위에 순종하고 묵묵하게 규칙을 지키며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대.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다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져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가 당연한 거라고 배우게 된대. 더 확실하게 더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딱 봐가지고 있네요. 학교는 뭐 하는 거예요? 자본가가 원하는 노동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대. 빼박 켄트 갈등론이네요. 선생님 여기 기능이 있다는데요? 있어. 길러내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학교 교육도 기능이 있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기능론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이 뭘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에요?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능만 또는 그 역할만 수행한다 하고 땡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최종 종착점은 사회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에 있는 거예요.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이든 뭐 종교 제도든 모든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갈등 이렇게 가면 됩니다.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 이거 사회 유기체설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드렸던 기능론이네요. 그쵸? 그리고 갈등과 대립을 사회의 본질적 뭐라고 봤다고? 속성으로 봤대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죠? 갈등이 본질적이다. 뭐 유지하고 있네.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가는 나와 달리 사회적 상호작용 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의미부여,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뭐지? 이런 거 얘기 둘 다 안 꺼냈죠. 이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 나는 가와 달리 보수적이다? 아니죠. 기능론이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유지되고 있으니 문제가 없어. 그래서 보수적이란 비판을 받는 건 기능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두 문제 남았어요. 금방 해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세상의 복잡함을 섣불리 단순화하기보다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에 비해 나는 세상의 질서를 비교 가능한 계량적 체계로 단순화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가에서는 우정의 일상적 행동을 구체적 맥락과 함께 기록하고 그 행동의 의미를 당사자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한다. 와! 반면 나에서는 우정과 같은 개념을 다룰 때 친구와 함께 지내는 시간, 대화의 빈도, 서로 주고받은 편지와 선물 등으로 우정의 개념을 계량화, 객관화한다.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에서는 우정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하는 건 같이 지내는 시간 또는 말을 몇 번 했는지 편지 몇 번 주고받았는지 선물 몇 번 주고받았는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정이 뭐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 라는 식으로 개념을 객관화 계량화 이게 뭐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요. 계량적 수치화하려고 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대요. 그럼 나는 질적이야 양적이야? 양적이죠. 양적 연구. 근데 가 같은 경우는요.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의미와 행동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서 네, 질적이죠. 말해 뭐합니까? 네. 실험법, 질문지법이 잘 어울리는 아이는 양적.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자연과학 현상이나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 현상이나 다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양적.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꿰뚫어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건 이거는 가질적이죠. 수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오, 이제 나왔어. 반가워. 양적이죠. 그리고 가와 나 모두 법칙 발견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나만 목적을 합니다. 뭐를? 법칙 발견을.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거 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빨리 끝낼 거야. 자, 연구자 갑은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봉사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청소년의 봉사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의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중 60%의 청소년이 봉사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봉사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봉사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관련된 전체 사람은 누구예요? 전체 모집단은 우리나라 청소년. 이게 모집단 맞네요. 근데 이 모집단이 전체니까 지금 청소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13세부터 18세, 만 13세부터 18세로 보거든요. 청소년법상. 그러면은 만 13세면은 14살. 14살이면 몇 학년이야? 중2? 중1? 그러면 중학교 1, 2, 3, 4, 5. 4, 5가 어딨어? 1, 2, 3.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1월 1일 전에.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전체 얼마나 되겠어요? 혹시 온라인 클래스 이거 열 때 몇만 명이 접속한다 얘기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400만 명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얼추 모집단, 우리가 질문에서 대답을 들어야 될 사람은 여기 전국에 1,500명이 아니라 모집단 한 400만 명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뭘 뽑았어? 전국의 청소년 1,500명을 뽑았어. 이 전국의 청소년 1,500명이 뭐예요? 얘가 표본 집단이에요. 왜? 이 400만 명을 대상으로 모두 다 뭐 할 수 없으니까 조사하고 물어보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500명을 뽑은 거야. 표본 집단으로. 근데 응답자의 60%야? 아니야. 표본 집단의 응답자가 60%라는 거지.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실험법을 사용했을까? 아니야. 표본 집단, 모집단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질문지법이네. 나 글씨가 엉망이네요. 미안해요. 질문지법이네요. 질문지법. 그리고 질적연구, 양적연구 했었죠. 질적연구는 뭐예요? 직접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뭐 남긴 일기, 막 편지 이런 거 보고 막 면접해서 막 참여 관찰하고 하는 거. 이건 양적 연구잖아요. 질문지법은 대표적인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인데. 자료의 실제성이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 요건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말도 길어지고 수업도 길어지고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 반 정도 있으면 실제 교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지금 각 반마다 중간에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뭐 대량 휴업일도 있고 그래서 진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진도를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 있는 채널은 뭐 따로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등교 계약을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들어와서 다시 한 번씩 들어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계약 너무 신나. 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수업은 제2단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